저희가 지금 앞에 저희가 일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봉루라는 누각이 있었습니다. 도성에 출입하는 이제 입구가 되겠죠. 그 양옆으로는 또다시 통행할 수 있는 이렇게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따라서 양옆으로 이렇게 회랑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시면 기둥을 4개 세울 수 있는 이 주춧돌이 4열로 해서 쭉 일렬로 정렬이 되어 있는 그 주춧돌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궁전, 2궁전에서 차례차례 5궁전까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궁궐의 제일 오른쪽에는 어하원이라고 해서 연못인데 발굴해 보니까 저렇게 섬이 3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이 발해시대 때 만든 기와 조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 짤 때, 네. 이거 천문이잖아요. 아, 여기 그 고구려 그 기술에 이거 주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빡센데 손가락 분이 따뜻한 거 같잖아요. 이게 아주 그대로 그 결이 남아있네요. 그렇지. 이 발해 시대에는 수도가 처음에는 구국이라 해서 돈하고요. 나중에는 상경영천부로 갔지 않습니까? 그 상경영천부에서 당나라를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성도 있고요. 여기 유물이 남았는데 발해 탑이 이렇게 완전하게 남은 거는 없습니다. 발해의 독특한 문화인데요. 발해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발해의 무덤을 하는데 불교인들은 그 위에다가 불교식으로 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가 무덤입니다. 무덤실이 있습니다. 무덤 위에 이렇게 덮고 그 위에다 탑을 쌓았어요. 이건 또한 독특한 문화죠. 이 도성 안에 절이 총 9개가량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고 유일하게 그 절자리가 바로 이곳 흥룡사가 되겠습니다. 코끼리는 예전부터 이 부처님을 상징하고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상을 새겨놨습니다. 위에 보시면 위에는 또 저것을 악년이라 그러죠. 예, 연꽃이 이렇게 위를 향하게. 그래서 아래에는 복년과 위에 악년으로 그렇게 아래 위로 잘 맞춰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 위엔 다시 팔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목조 건물과 비슷한 양식으로 만들었죠. 돌이지만 팔각으로 생긴 목조 건물 양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화려했던 우리 역사가 흔적들이 그리 남아 있는 것을 후손들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다시 그걸 상기하면서 융성했던 우리 문화 또 땅 이런 걸 다시 밟아봄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 의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발해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이 대조영 사극을 통해 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서태지의 발해의 꿈인가요? 그 전에 사실 저도 발해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996년부터 발해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한국의 발해사,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보다도 뭐 서태지의 힘이 더 컸고 대조영 사극이 더 컸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발해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다 모이셔서 발해사는 이 고구려사하고 비교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고구려사는 왜 한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구려사가 한국사인 근거가 뭡니까? 제가 조금 쉽게 표현했는데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고구려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발해가 한국사냐 아니냐,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로 그냥 쉽게 하는 거고, 학문적으로는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냐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 고구려를 독립적으로 또 한국사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삼국사기에 고구려 봉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삼국사기가 없었다면은 보다 더 고구려도 발해사와 함께 이 당나라의 일부로 치부되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다른 현재 그 중국에서 이 소수 민족들의 역사를 중국사화하는 정책은 소수 민족 지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 터키라든지 투르크족, 돌골족이라든지 뭐 여러 선비족이라든지 모두 이런 부분들은 이 모국이 지금 없습니다. 중국 소수민족 중에 모국이 있는 것은 한국과 몽골인데, 그래도 한국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힘이 있다기보다도 사람도 좀 많고, 몽골은 뭐 300만도 안 되지 않습니까? 땅은 커도. 그리고 OECD에 들어가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애니콜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중국에서 한국 축구를 못 이겨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사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전혀 우리가 도외시하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류 열풍이 또 얼마나 큽니까? 자신 있게 중국에서 이 위성 텔레비를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발해사나 고구려사가 얼마나 조금 이 한중 관계에서도 미묘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는 역사 침탈이라고 표현하고 역사 왜곡이라고 쓰기를 좀 거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구려사가 삼국사기, 한국인들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삼국사기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중국사,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땅에서 나온 이 발해사인데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발해사는 고구려 봉계와 같은 근거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구당서와 신당서에 북정열전, 북쪽 오랑캐들의 열전에 발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중심으로 쓰여진 기록을 중심으로 발해사가 복원되다 보니까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 해서 80년대부터 이미 그렇게 기록을 해서 배우고 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발해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발해의 성격 부분, 주민 구성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도 예외는 아니다 하는 것도 많이 경고도 했는데, 이 동북공정이라는 것으로서 이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어떤 역사 정책이 드러난 거죠. 공개화된 것 뿐입니다. 80년대부터 이미 되어왔죠. 지금 발해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그 역사 왜곡의 문제, 침탈의 문제를 항상 먼저 얘기를 하죠. 고구려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구려는 삼국사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국 학계에서도 고구려 부분은 삼국사기를 번복한다는 것은 중국 25사를 번복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 대혁명 이후 크게 중국사가 이 한족 중심에서 이 소수민족의 그 통일적 다민족 정책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역사학으로 얘기하면 중국은 정치에 많이 예속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의 지방정권론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발해사를 한국사가 아니고 말갈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거의 천편일률적인 하나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또 시민단체도 존재하지 않죠. 일본은 여러 가지 좀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학문적 자유가 상당히 아카데미즘이 발달돼 있어서 심지어는 고구려도 요동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국내적으로 학자들과의 어떤 그 학문 토론이 더 어렵다. 해외는 해외이지만은 뭐 이런 걸 뭐 얘기하고 싶고요. 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정치적인 학문이 이 정치에 좀 예속돼 있다라는 것은 사회과학원에서 객관적으로 다 하는데 그렇겠느냐 하는데 되게 그 어떤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에서 역사는 완전하지 못하다, 독립적이지 못하다, 패권주의적인 부분이라든지 제국주의적인 부분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는데 발해사가 조선사라고 하는 것이 중국 이 전 총리인 주울레 총리가 인정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죠. 이때는 이 북한하고 중국이 공동 발굴을 했습니다. 63년에. 그래서 고구려뿐만 아니라 발해사도 조선사의 일부로 포함시켜서 이 지금 고구려 발해 유적 등을 공동 발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60년대 그러다가 문화혁명 끝나고 난 뒤로는 완전히 좀 바뀌었죠. 그래서 북한에서 보고서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제가 이 발해사에 대한 어떤 업적들을 쭉 현황을 이렇게 보여보고 있습니다만은 대개 중국에서는 80년대 많이 계속 논문을 많이 발표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어떤 역사도 좀 전략적인 입장에서 많이 접근한 부분이 있다. 발해사의 어떤 개요를 얼른 얘기해 본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발해는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 피지배 계층은 말갈이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발해사는 고구려 유민의 역사입니까? 말갈의 역사입니까? 고구려 유민의 역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찜찜하지 않습니까? 말갈의 역사라고 해야 되죠. 일제 35년은 일본 역사입니까? 아니면은 조선 역사입니까? 한국사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배계층은 일본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몽골이라든지 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대개 역사의 어떤 주인공은 피지배로 보는 다수의 사람들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배층 고구려민 다수의 피지배계층 말갈이고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이 종족적으로 다르다고 하면은 발해는 말갈의 역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고구려 시대로 얘기하면은 고구려는 지배층은 고구려인이고 피지배계층은 말갈이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는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거든요. 발해가 건국되는 것이 698년, 30년 만에 건국됐단 말이죠. 그러면 30년 만에 건국된 발해가 어떻게 이 소수였던 말갈이 다수의 말갈로 다 됐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영토 이걸 이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영토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종족적인 측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지도를 해동성국 발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흑수말갈 지역까지 발해 영역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흑수말 지역까지요. 그런데 이 흑수말갈을 포함하지 않고도 그런데 한민족사에서 발해를 얘기한다면은 한민족사 최대의 강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구려가 최대의 광역으로 많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발해는 이 고구려의 1.5배 내지 2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을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 북한이 12만 제곱킬로미터, 약 22만이고요. 일본이 37만 얼마인가 되고 그런데 발해는 50만 제곱킬로미터 내지는 80만 제곱킬로미터. 일본 학자가 발해를 최고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일본의 2.2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최대의 강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해에 대해서 이 발해 땅이 고구려 땅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북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고구려적인 성격이 약한 말갈 사람이라고, 진짜 말갈이라고 하면은 동북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말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구려하고 좀 다른 성격의 주민이라고 하면은. 근데 모두가 다 말갈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시성 사람들도 다 말갈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러니까 영토적인 측면 이것으로 보고 한국사 전반을 한번 얼른 살펴보면은 군장사에 뭐 이렇게 표현하죠. 삼국시대 다음에 남북국시대 신라와 발해. 저는 신라를 이 소신라, 통일신라, 대신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통일신라와 발해 이렇게 하면은 그 균형이 안 맞죠. 삼국을 통일한 이 신라가 있고 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저는 신라와 발해면 발해지 통일신라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668년부터 98년 30년 동안은 신라만 있었기 때문에 이 신라는 통일은 했지만은 고구려가 그 발해로 된 이후부터는 신라와 발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남북국 시대다. 이것은 이 삼국시대에 이어서 남북국 시대로 한국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해를 이 삼국사계는 발해를 북국이라고도 했습니다. 북국이라고 했다 해서 요즘과 같은 어떤 동족의식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는 꼭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은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였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다음에 고려에서는 이제 상황이 좀 다르고 발해가 이민족인 거란족의 멸망을 하면서 어떤 한국사적 정통성, 왕조적 정통성은 고려로 오게 된다. 만주 지역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역사는 지속이 됩니다. 요나라라든지 금나라, 여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역사는 지속이 되지만 왕조적 정통성은 고려로 이어지고 조선으로 이어지고 지금 이 독립운동 시대를 거쳐서 통일운동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이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남북국 시대 또는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한국사의 얼개상에서 발해가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 후삼국이 있는 시기에 발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삼국은 전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후삼국이 아니라 이른바 통일신라의 후삼국입니다. 그래서 신라와 발해, 통일신라와 발해 이게 남북국의 한 그 범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종족계통상에서의 발해를 다시 한번 이제 그 생각해 봅시다. 지배층은 고구려이면 비지배층은 말갈이라 했는데 과연 발해인들은 누구냐? 고구려인이었느냐 말갈이었느냐? 예,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죠. 지배층의 어떤 고구려인민, 비지배계층의 말갈, 가장 키워드는 말갈이 되겠죠. 말갈. 이 말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고구려 변두리 사는 사람들을 낮추어서 불렀던 종족명이었다. 여러분들 서울 사람들은 부산에 사는 사람들 시골 사람은 그러잖아요. 해운대에 사는데 이 해운대가 꽤 그 부산에서는 이 조금 문화적으로 발전된 지역인데도 여기에 뭐 하여튼 어디 살든지 간에 서울 분들은 부산 사람들은 시골 사람 하는데 옛날에는 이 경주 사람만 신라 사람이라 했어요. 그 부여공주 사람만 백제 사람, 평양 사람만 고구려 사람, 안희성이라든지 요동 그쪽 사는 사람 다 말갈 사람이었어요. 말갈. 그렇게 불렸단 말. 고구려 시대 그렇게 불린 거예요. 근데 광개토항비 같은데 말갈 사람 같은 사람이 좀 나오면 우리가 좀 말갈의 존재를 더 이해할 건데 그 말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기에는 광개토항비에 안 나올 정도로 말갈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써도 되는 시기였어요. 6세기 이후부터 이 말갈의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삼국사기에는 원조왕이라든지 동명수왕은 비신년간에도 말갈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갈 기록하면은 주로 중국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표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김부식이 몰라가지고 그렇게 썼겠느냐? 원조왕 비신년간에도 말갈이 나와요.
뭔가 알고서 쓴 거예요. 알고서. 어떻게 알았느냐? 변두리 사람을 비칭해서 낮추어서 부르는 명칭이었기 때문에 원조왕, 동명상 이런 때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부산 말갈 사람이에요. 부산 말갈. 뭐 태생이 목포에서 태어났으니까 목포 말갈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비칭의 표현, 범칭이다 그러죠. 타칭입니다. 말갈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불러주는 이름이에요. 남이 불러주는 이름은 그렇게 비칭한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저 비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기 국호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갈의 그 어원으로 뭐 어원이라고 할까요? 조금 저 근본으로 얘기하면 숙신, 음누, 물길, 말갈 그럽니다. 진나라 이전에는 숙신, 한나라 때는 음누, 후이 때는 남북조, 뭐 이때는 물길, 그러다가 수당 때에는 말갈, 그다음에 여진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종족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말갈이라고 했을 때 이 계통으로만 얘기하면은 발해는 말갈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러면은 700 몇 년 동안 있었던 고구려 역사도 말갈 역사가 돼야 돼요. 이것은 타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어떻게 왕조의 중국 왕조의 교체에 따라서 자기 종족명을 바꿔 부르겠습니까? 자칭이라고 하면은 남이 불렀기 때문에 숙신이라 하다, 음누라 하다, 물길이라 하다 뭐 이게 맞다고 하면은 종족 계통을 맞다고 하면은 타칭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타칭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 한꺼번에 이렇게 불러서 낮춰서 불렀던 이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나눈 것은 일본 학자가 이렇게 연구한 건데 많은 그 일본에 온 발해 사신들을 분석해 보니까 고시들이 많았어요. 고시들이. 그러니까 이건 지배층 고구려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또 말갈의 기록이 구당서, 신당서 등에 나오고 이 대조영을 송말말갈 대조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갈이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동의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말갈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동의열전도 아닌 북정열전, 북쪽 오랑캐 열전에다가 말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갈에 대한 인식이 이 완전하게 기록자들이 인식하는 어떤 입장에 따라서 자꾸 변한 거예요. 기록자가 앞에 고구려가 있을 당시에 생각했던 이 말갈에 대한 개념하고 이후에 생각했던 개념하고 좀 다른 거죠. 구당서하고 신당서는 약 100년 차이가 납니다. 기록할 때. 그래서 발해를 규정하는 성격부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구당서는 그 발해를 고구려 별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구려 별종이다. 그러면서도 고구려에 부속된 뭐 이런 표현하고 신당서에는 송말말갈 대종이다. 그래서 중국학자들은 주로 신당서를 믿으려고 하고 한국학자들은 구당서를 믿으려고 해요. 근데 성격으로 나는 두 가지는 다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당서에서는 대조영이 어디 출신인가 고구려 출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줬고 신당서에서는 이 말갈, 송말말갈, 송말수는 송화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송말말갈 했으니까 송화강 출신 촌놈 대조영이라는 뜻을 이 두 역사책을 합하면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말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이 경주를 신라가 멸망할 때요. 이 신라를 경주라고 고쳤다 하는 말이 삼국사기 기록에 나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신라를 경주라고 왜 고쳤겠습니까? 경주 사람만을 신라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멸망할 때 그냥 그런 식으로 고쳐도 별 무리가 없으니까는 그렇게 고쳤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예 고구려 시대는 이민족처럼 말갈이라고 안시성 사람들이 그 당나라하고 많이 싸웠죠. 그런데 안시성 사람들은 다 말갈로 거의 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시성이 함락되고 난 뒤로 한 1000여 명 거기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그 강제로 묻어버립니다. 생매장을 해요. 당나라에서. 그런데 고구려 사람은 돌려보냈다는 말이 나와요. 고구려 사람은. 그 고구려 사람은 고구려 정규군대로서 평양으로 돌려보냈다. 그런 얘기. 정규군은 고구려 군이고
이 어떤 지방에서 고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말갈 군대고 이런 셈이죠. 그러니까는 왜 생매장했겠습니까? 안시성 사람들은 자기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평양에서 온 사람들은 조금 병가지 상사 그런 것도 뭐 말이 있듯이 좀 도망도 다녔는지 싸움을 적극적으로 안 했는지 협상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고구려 변방에서 뭐 양만춘 장군이 싸웠던 이런 사람들 몇몇 장군을 제외하고는 다 거의 다 말갈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고구려하고 다른 이민족인 말갈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갈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이 고구려의 변방 사람이고 고구려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발해는 지배층 고구려인 피지배 계층은 고구려하고 다른 말갈이 아니라 말갈로 불려지는 말갈이지만은 고구려 사람이다. 그런데 저 동북방에 있는 흑수말갈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 사는 사람들은 고구려하고 좀 다른 계통으로 볼 수는 있다. 진짜 말갈로 얘기하면은 그쪽 사람들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하여튼 말갈을 범칭, 타칭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독창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일본 학자, 중국 학자도 많이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그것을 발해사를 복원하는 입장에서 그 말갈은 이 고구려인들이 변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비슷하게는 앞에서도 좀 다른 분들이 계통성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도 이제 하여튼 그 김부식이 얘기할 때는 분명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조왕 때라든지 동명상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느냐. 종족적인 측면에서 이 영순태 씨, 흑개태 씨 이런 사람들은 지금 대조영 후손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발해 왕손을 자처하는 사람은 한국인들밖에 없습니다. 시족들이. 중국에 이제 고시 요양고시가 있는데 그것은 장우상 이제 고시 고구려를 자처하는 이 중국에 사는 요양고시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 고구려의 어떤 본래 그 고향은 조선 한국이라고 그래요. 제가 92년에 할빈에 가니까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영정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요. 고지겸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자기가 고시인데 이 장우상 후손이다. 한국에도 분명히 장우상 후손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찾아달라. 좀 연결해달라. 그리고 자기는 집안에 가서 참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그 고구려는 분명히 한국과 관련되는 중국이라는 말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횡성고시라고 했습니다. 횡성고시. 횡성고시는 바로 이 장우상 후손을 자체해서 족보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 고구려 연구의 제1회 국제학술회의가 그렇게 열렸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세계에서 그 종족적인 측면에서 이 영순태 씨라든지 혁배태 씨 이 왕손 대조영 후손을 자처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사람과 고대의 어떤 말갈이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그리고 말갈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봐서도 분명히 발해는 대조영이라고 했을 때 송말말갈, 송화강 지역 그런 뜻이에요. 송말말갈, 백산말갈, 흑수말갈, 뭐 불렬말갈 앞에 있는 지명이 더 중요한 거지 뒤에 있는 말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호에 대한 부분, 이 국호를 발해 국호를 말갈이라고 했는데 당나라에서 이 발해를 하사했다 하고 중국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발해는 처음에 진나라라고 하다가 나중에 발해라고 씁니다. 그런데 서로 당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안 좋다 보니까는 발해를 발해라고 안 부르고 말갈이라고 이게 비칭해서 부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발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발해의 성격으로 얘기하면은 자주성과 그리고 국제성 이런 뭐 전제성을 얘기하는데 이 발해의 자주라고 하는 측면을 많이 얘기하는데 발해가 얼마큼 자주적이었느냐. 금방 이제 종족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고구려를 계승한 게 아니라 이건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다. 뭐 이 말갈이다. 순수 고구려하고 다른 이런 거 책봉 같은 것을 책봉을 들고 있죠. 책봉. 책봉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외교적 승인행위입니다. 승인행위. 과거의 당 중심의 국제 질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 질서를 당 중심의 국제 질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 정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라도 당나라 지방 정권이었기 때문에 신라도 중국 써야 되고 백제도 중국 써야 됩니다. 다 당의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얘기를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뭐 고구려도 마찬가지. 고구려 평양 시대를 처음에는 한국사에서 취급해야 된다. 일사양용을 얘기했습니다. 고구려사는 중국사도 해당되고 조선사도 한국사도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른바 동북공정이 표명화되면서 평양에 수도에 있었던 고구려도 중국사다. 이래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더. 그것은 한편으로 북한 정권에 문제가 있을 때 북한을 점령해서 동북 삼성이 아닌 동북 사성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받게 딱 됐었죠. 중국의 어떤 어떤 자주성이라고 하는 부분. 발해는 연호를 썼습니다. 연호. 자기들의 연호를 계속 썼거든요. 이 청나라 연호를 쓰고 있는 세계 최초의 조선 추국인데 걸륭연호를 쓰고 있죠. 걸륭연호. 이 걸륭연호를 썼다고 해가지고 이 추국인은 청나라 겁니까? 중국 겁니까? 우리가 서력기원 썼다고 해서 서양사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데 연호를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 임금 작품이 아니고 청나라 작품이다. 또는 중국 작품이다. 할 정도로 연호는 어떤 역사의 자주성을 얘기하는 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하기는. 그런데 이 발해는 광개토왕비에서 천재지자를 얘기하고 이 정예공주묘, 이제 고구려에서도 천재지자를 얘기했지만은 발해에서도 정예공주묘에서 황상을 얘기했습니다. 황상, 정예공주. 최근에 고고 잡지에 나온 것에 의해서도 왕비 이 묘지색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황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황비, 황제의 비. 그래서 안으로는 황제를 자칭하고 밖으로는 왕을 칭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든 이 발해는 황제를 자칭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연호를 스스로 쓰고 있었어요. 이 연호를 썼다 하는 것은 고구려 영락이 있고 영가, 영강, 뭐 건응 이런 게 있습니다. 신라도 신라 통일 이전에는 연호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통일 이후에는 당나라 연호를 썼죠. 그리고 고려도 자체적인 연호를 좀 쓰기도 했지만은 고려는 거란과 금나라 연호들 더 많이 썼습니다. 송나라 연호를 좀 썼지만은 이 고려가 거란과 금나라 연호를 더 많이 썼습니다. 이 송나라 연호보다도. 그런데 발해는 제1대부터 15대까지 있는데 알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연호는 11대 왕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연호가 기록이 안 됐을 뿐인데 이때도 분명히 연호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시호, 고왕, 무왕, 문왕 뭐 이런 폐왕 이런 것도 다 스스로 정한 겁니다. 당나라 얘기 듣지 않고 스스로 했다는 거죠. 고구려보다도 더 연호를 많이 썼습니다. 고구려는 700몇 년 있었고 발해는 220몇 년 있었습니다. 229년 있었던 발해라고 해서 한국사에서 좀 소홀히 해도 되는 겁니까? 중국사로 얘기하면 200년 넘는 왕조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500년 왕조, 1000년 왕조 이걸 자랑하기 때문에 229년은 상당히 한국사의 불혹편 정도로 생각하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발해 시호 연호를 보면은 사사로이 시호를 고왕이라고 했다. 사사로이. 그리고 또 사사로이 연호를 뭐 인한이라 했다든지 사사로이라는 말을 신당서에서 많이 썼어요.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요? 당나라에 물어보지 않고. 이것만 봐도 발해는 자주적이었던 왕조였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보면 당나라를 공격합니다. 그 발해에서 당나라하고 흑수말갈하고 친하는데 거기에서 이 흑수말갈 너희들이 왜 발해 우리하고 친해다가 우리를 협공하기 위해서 너희 당나라하고 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원교 근공이죠. 근친 원교해야지 왜 원교 공경하려고 하느냐. 가까운 데하고 우리하고 친하고 나중에 당나라하고 친해야지. 그래가지고 좀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자기 그 발해 내부에서 응징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유학 갔던 자기 동생이 대문이라는 동생이 그래요. 무왕이 그러면은 자기 동생을 축출하고 좀 위해를 가하려고 했는지 망명을 하게 돼. 당나라로 망명. 그러니까 망명하니까는 그 망명한 내 동생 내놔라 해가지고 당나라 당나라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저 멀리 귀양 보냈다라고 하는데 멀리 딴 데다 보내놓고 귀양 보냈다 하고 거짓말하고 들통이 나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군사적인 공격을 할 정도로 발해는 자주적이었다. 그런 얘기. 연호, 시호, 군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 내부에서 뭐 황제라고 했던 그런 것은 고사하고 실질적으로 발해는 자주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어계통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주성을 얘기했고 발해의 자주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발해의 그 고구려 계승성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종족계통 종족계통과 영역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봤죠. 뭐 이제 언어계통 부분 언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풍속은 고려 및 거란과 같고 문자 및 전적은 있다. 이렇게 구당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풍속이 발해의 풍속은 누구하고 같다고요? 고구려하고 같다고 했어요. 고구려 및 거란과 같다고 했어요. 문자 및 전적도 있다. 이때 당시 문자라는 것은 한자를 주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발해 언어가 어떤 말을 썼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어가 어떤 언어를 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고 풍속이 같았다는 말을 나는 이 고구려 언어를 발해가 썼다고 해도 괜찮지 않느냐. 여기에 발해가 말갈의 어떤 왕조라고 하면은 풍속은 말갈과 같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건데 말갈 얘기는 없어요. 풍속은 고구려하고 같다고 했지 말갈과 같다는 말 없단 말이죠. 이 고구려하고 또 이 거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거란도 이 고구려에 부속되기도 했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죠. 거란은 나중에 이제 몽골의 이 선조라고도 얘기하는 거란입니다. 거란은 기타이, 지금 중국을 기타이라고도 하는데 그 기타이의 이름이 거란에서 나온 거죠. 그 정도로 강력했고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 아닙니까? 그런데 고구려하고 풍속이 비슷하다고 누가 봤느냐? 구당서를 쓴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적어도 고구려, 거란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권은 당과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 거죠. 그리고 문자 및 전적도 상당히 있다 했는데 문자가 있다는 부분을 발해 문자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발해 기와를 이렇게 수집해 보니까 이 한자와 다른 어떤 그 이상한 문자가 나와요. 이것을 이 발해 문자라고 중국의 김육불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최근에는 그건 한자를 낙서한 정도다. 한자의 변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중국어를 썼다고 주장합니다. 발해가. 그러니까는 말도 중국어를 쓰고 글자도 한자를 쓰고 했으니까는 이거 영락없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을 얘기하는 틈새에 모두가 다 중국의 어떤 그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왕을 가독부라고는 토차급입니다. 토차급. 이 발해 대종 세운 왕은 대조영이죠. 아버지는 걸걸중상입니다. 걸걸중상. 걸걸중상인데 걸걸씨가 뭐가 된 거예요? 대씨가 된 겁니다. 대씨가.
그런데 걸글씨가 대시가 됐다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은가. 걸걸하다, 좀 크다, 그런 뜻에서 그냥 대시가 됐다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그걸 뭐 중국 발음으로 얘기하면은 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 걸걸은 말갈 성씨고, 대시는 이 당나라화된, 중국화된 성씨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가독부라는, 왕을 가독부라고, 뭐 우리 신라에도 토착어가 있죠. 왕을 뭐 니사금, 이런 차차웅, 이런 토착어가 있듯이 여기도 토착어가 있었던 건 분명하단 말이죠. 이걸 표현상 문자를 어디 문자로 쓸 거냐 하는 건데요. 지금도 뭐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는 종족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글을 수출하기도 하고, 언어적인 측면 부분은 명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은 일단 풍속과 관계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만주어에 비교적 이 발해어가 잔재가 많이 있지 않느냐. 만주어, 이 만주어는 한국어하고 그 문법적으로 어순이 같답니다. 그래서 청나라 연구를 하는 사람 만주어를 배워야 되겠죠. 그 중국 심양에 가면은 이 청사 연구하는 그 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거 보면은 조선족들이 만주어를 아주 쉽게 배운답니다. 조선족들이. 중국 한족들은 만주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우리가 일본어 배울 때 그래도 조금 쉽잖아요. 단어만 알면은. 그런 것처럼 만주어를 쉽게 배운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하여튼 만주어에 일정하게 그 고구려와 발해의 잔재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신라 말에 근간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고구려어도 좀 어느 정도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뭐 어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고, 되게 어순도 어순이지만은 뭐 그 음운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런 측면에서 이 언어 계통에 있어서도 분명히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얘기할 만하지 않느냐.